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수도 이전 계획. 자, 이게 지금 현재 세종시가 생겨 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치적 승부수였었죠. 아마 그 공약 아니었으면 그때 대선에서요, 이회창 후보에게 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회창 후보는 당시 이 수도 이전 계획 자체가 졸속이다 라면서 태클을 걸었었죠.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게 치명적인 패배의 요인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그걸 반대해버렸기 때문에 충청 출신이잖아요, 이회창 후보가. 근데 충청권에서 진영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그야말로 최대의 승부수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후 대선 공약으로 그 정도 파괴력 있는 공약은 아직 잘 나오지 않고 있죠. 나온다면 이제 복지 공약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퍼주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올까요? 자, 아무튼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이걸 보면요, 2013년 국가기록원 비밀 해제 문서 46건이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요. 수도 이전을 위한 백지 계획, 2000년대의 국토구상,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고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때 수도 이전 백지 계획 문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그야말로 박정희, 당신이란 사람은, 이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979년이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185명 중 135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백지 계획은 말 그대로 백지 위에 이상적인 수도 건설을 하자는 취지에서 따온 이름으로 페이퍼 플랜이 아니라 실제로 1979년 7월 6일 국회 통과까지 된 안건이었다. 그야말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11억 터지면서 모든 게 이제 백지화되어 버린 것이죠. 자, 대한민국 국회 더민주 우원식 의원 박정희 수도 이전 계획 공개 2020년 7월 28일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박정희 전 대통령 수도 이전 계획 백지 계획 문서를 이제 공개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정말 세밀한 설계도까지 다 준비가 된 그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였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된 것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 사망 당시 직무실에 있었던 문건 수도 이전 백지 계획 4년에 걸쳐 500여 명에 가까운 전문가가 참여한 72개 개발 과제가 적힌 방대한 부문별 보고서였다. 이거를 총진두지휘한 게 이제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이런 실무 라인에서요,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서 이제 보고서를 올려올 때요,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고 거기에 의견을 달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한두 개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그거를 같이 이제 토론할 수준의 인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승만부터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만 가능했다고 그 모든 참모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장차관들도 다 그걸 갖고 혼이 난다는 거죠. 이제 보고하러 가게 되면 전부 다 경청을 하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끝까지 상대가 설령 잘못된 보고를 하더라도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끝까지 다. 그게 1시간이든 얼마든 계속 듣고 나서 바로 그냥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통령 없습니다.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원래 학구파인데다가 그 기술 계통에 군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런 쪽으로 밝은 겁니다. 이공계통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성적인 그런 어떤 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참모나 뭐 그런 쪽이 다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재자로서
이제 뭐 책임만 지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장차관하고 토론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다 전문가 영역인데, 그게 전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박정희 백지개혁 신수도 위치, 2022년 현 세종시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이게 옛날부터도 이제 그런 팔자, 그런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옮기고자 한 자리도 이 자리거든요. 지금 세종시 위치란 말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전국을 완전히 거미줄처럼 엮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종시를 포함하는 방대한 규모의 부지와 신수도와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도로 계획까지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보면요. 이 사실은 서울보다는 이 위치가 더 낫죠. 서울보다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 설령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79년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50년만 뭐 운용해도 충분히 탁월한 선택인 거죠.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관련 이미지들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 이전이 되었으면 이런 모습들, 지하 공동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보행자 도로와 차도의 철저한 분리, 상하수도, 전기 등 지하 매설이 가능한 지하 공동구와 녹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또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세밀하게 등장했다. 도시 설계 분야는 키스터 내에 설치된 지역개발연구소 황용주 소장과 연구원들에 의해 설계되었었고요. 4년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겠습니까? 그냥 불쑥 던진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황용주 당시 키스터 지역개발연구소장 자신이 있었습니다. 포항, 구미, 창원을 비롯한 공업단지 계획도시 개발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었죠. 신수도라는 역사 창조의 모든 것을 쏟아보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네. 자, 황용주 1930년생,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UC 버클리 도시계획 석박사, 최고의 명문을 나왔네요. UC 버클리면. 자, 세계은행 지역경제개발 담당관,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키스터 지역개발연구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종합계획심의회 위원 역임. 이 방면에 국내 최고 이제 전문가 레벨이네요. 그야말로. 자, 박정희 대통령, 나는 수도권 인구 증가와 북한의 위협을 보았을 때 수도를 미리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1975년입니다. 벌써. 79년 4년 전에 벌써 이것을 이미 구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 이미 벌써 마음에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벌써. 승견지명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의 비정상적인 과밀화. 이건 뭐 틀림없는 빼박 증거죠. 휴전선과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안보 위협 마찬가지고요. 북한의 장사정포가 지금 서울까지 날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분단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국토개발 수정 필요. 사실 이 분단 장기화 이거는요, 지금 조금이라도 예측 가능한 사람, 뭐 나름대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지만 예측을 한다면 장기화 이거는 뭐 그 당시 무렵에는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죠. 이게 완벽하게 맞는. 자, 인구수만 보더라도요, 77년도 기준에서 이만큼 늘었다는 거죠. 서울 인구겠죠. 7이면 700 넘는 인구. 지금은 약 1000 가까이 되어 있죠. 55년도에는 200이 안 된 뭐 그런 정도였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수직 상승을 했죠. 당시 서울은 66년 400만 명에 도달한 인구가 불과 10년 만인 77년에 700만을 넘었었다. 15년 만에 인구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만큼 폭발적인 인구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김병린 서울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각하, 수도 이전은 국가 안보와 민생 안정상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이 서울에 집중한 것이 수도권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연구기관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많은 대학생이 한 지역에 몰려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하지 않소? 일자리와 대학만 바라보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누가 막을 건가? 수도를 옮기는 수밖에. 네. 이는 김병린 전 도시계획국장이 정은에서도 나타나며 김병린 1936년생 1959년 서울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졸업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공사과장 역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임. 요거는 이제 신동아 70년대 수도 이전 계획 비화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박봉환 수도권 인구정책조정실장. 회의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지와 구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뚜렷한. 자, 고 박봉환 장관의 회고록에서도 나타난다. 박봉환 1933년생입니다. 2000년에 돌아가셨고요. 1957년 서울대 물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한 인물이고 수도권 인구정책조정실장,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부단장, 정권감독원 원장, 재무부 차관, 동력자원부 장관. 이 박봉환이라는 이름은 이 동자부 장관 때 많이 알려졌었죠. 기억이 납니다. 저도. 박 대통령 지시사항 메모. 여기 보십시오. 박 대통령 지시사항 메모. 이렇게 꼼꼼하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에 이제 골격을 세운 그런 위대한 어떤 업적은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특정한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였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모든 대통령이 이렇게는 못해요.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박봉환 수도권 인구 정책 조정실장. 각하 10년 전부터 일본에는 운수성 주도로 개발된 신칸센이라는 타원한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도 이러한 열차가 다니게 된다면 신수도와 서울은 1시간 안에 당도하는 거리가 되어 같은 권역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훗날에도 수도 이전의 효과가 크겠습니까? 라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태클을 걸었죠. 정말 이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놀랍네요. 이 박봉환이라는 사람이. 자, 박정희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그렇기에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요. 당시 우리의 국력으로 일본과 같은 고속주를 부속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잘 알 것이요.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고. 따라서 비슷한 역할을 분담하는 규모의 도시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이요. 서울은 지금도 포화 상태이고 강남 개발도 한계가 분명하고 경기도까지 전국토에서 국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요. 완전히 지금 그냥 빼박이잖아요. 그대로 지금을 그냥 예언해버렸다고 그냥. 국가의 인구와 역량을 한 도시에 집중한다면 과연 어느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지역개발을 하겠어. 그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었을 때에는 이미 다른 도시를 키우기에 늦소. 미리 이전하여 기틀을 잡아야 훗날 상호적으로 서울과 경쟁하고 협력하여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요. 이게 안 된 탓에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필요 없는 비용을 많이 지출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당시. 자, 그렇기에 중앙부처만이 아닌 학군을 옮겨가야 하고 그 인재들이 진학할 대학이 성장을 위해 인재들을 탐하는 기업이 모두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네 박자가 모두 맞아야만 수도 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지난 2차 대전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허무하게 항복할 사례처럼 수도권의 비대화는 양날의 검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당시 이 박봉환 장관이 지적한 기본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이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전 자체가 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목에서 보는 거는 더욱더 높은 위치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여기서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통찰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비전, 통찰력.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게 탁월했던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입지 선정 보고서, 김 의원 작성 보고, 김 의원 당시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이러한 정언들과 당시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이었던 김 의원 씨의 보고서를 보면 어떠한 목적에서 수도 이전을 추진했는지 알 수 있다.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정부기관 전체와 정부기관 전체입니다. 서울 소재 학군, 대학, 기업의 절반을 이주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아마 이게 성사가 되었으면 단군 이래 최대는 물론이고요. 향후 100년, 200년 뒤에도 이런 프로젝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는. 그 정부 기관만 행정부만 옮겨가는 게 아니고 서울 소재 학군, 대학, 기업의 절반을 이주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요. 상상 초월이죠. 뭐 그냥. 지금 현재 수도 이전 어느 정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야말로 비효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같은 세종시로 가는 것은 비효율이에요. 오히려 쓸데없이 돈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이런 내용들 정말 꼼꼼하게 벌써 연구되고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5개의 항만, 23개의 임해공업단지, 5개의 내륙공업단지, 뭐 이런 식으로 공업지, 주거지, 업무, 상업용지, 공원용지, 산업시설, 자연녹지 등등 완벽한 프로젝트를 그때 이제 완전히 완성을 해놨죠. 국회에서 통과까지 했으니까요. 당시 수도 이전은 각 정부 부처의 우수 인원들만 모은 중화학공업기획단에서 전담했다. 정부 종합산업기지 계획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 시 대규모 인구를 지탱해줄 공업단지가 배후에 필요했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 자서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오원철 유명한 분이죠. 당시 경제 이수석 비서관으로요. 중화학공업기획단장. 정말 콤비가 잘 맞았죠. 이런 분들도 정말 뭐 평생을 모실 만한 그런 주군을 만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이런 인재들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죠. 아주 대단한 인재들이 이때 많았습니다. 정말. 예. 자, 당시 경제 이수석 비서관 중화학공업기획단장이었던 오원철 씨가 중부 종합산업기지 위치로 낙점한 곳은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북쪽 가로림만이었다. 네. 오원철 중화공업기획단장 1976년부터 저는 수도 건설 계획과 이에 따른 국토 개편 계획을 수립 중이었습니다. 이때 전국 인구의 재배치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농촌에서 계속 인구가 빠져나오는데 2000년대 초까지 1,5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중 기존 공업도시에서 한 도시당 50만 명의 인구를 흡수한다고 계산하더라도 흡수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1000만 명에게는 새로운 공업지구를 건설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는 서울 등 기존 대도시로 모여들 것이니까요. 네, 이 당시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엄청났었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농업 국가였었는데 이게 막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공업화되면서 도시화된 나라죠. 이거 1순위에 꼽힙니다. 농촌 인구가 80% 뭐 그렇게 됐던 나라가 지금은 농사 인구가 5%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 오원철 중화공업기획단장. 나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서해에는 큰 항구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장소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 상해항보다도 입지 조건이 좋았다. 만 내부의 수심이 20m로 20만 톤의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천혜의 항만 여건을 가진 가로림만. 마침내 1979년 건설부는 가로림만 일대 3억 평을 세계적인 임해공업지대로 개발한다는 방침 아래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3억 평 부지에 개발될 공단의 크기는 창원공단의 무려 10배입니다. 창원공단으로 인해서 그 창원시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었죠, 지금. 인구 초창기 400만에서 최대 800만으로 계획되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 대한 인천의 역할처럼 내륙의 신수도에는 가로림만 같은 항만 입지가 필요했다. 가로림만과 신수도는 직선거리로 85여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공업단지 규모가 거의 동등하군요.
중국의 문이 열릴 거다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또 이렇게 답변하고요. 당시 중부 종합산업기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1. 중공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기 전에 동부가 최대의 공업지대를 바탕으로 경쟁의 우위에 선다. 이 당시 1970년대 후반에 벌써 이런 어떤 워딩을 깔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당시에도 후진국이었었는데요. 자, 중국 개혁 개방의 시작은 1978년이니까 바로 그때 그냥 이런 시대적 통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서울 및 기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가장 큰 규모의 노동력 공급원인 호남, 충청의 노동력을 신수도권으로 흡수하여 서울 집중화를 막는다. 그랬겠네요. 이때 이렇게 되었더라면 충청권이 인구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었고, 영호남의 갈등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국가 주요 공업지대를 서부 공업벨트와 동남 공업벨트로 양분하여 전국의 고도 산업화를 이룩하고 첨단 산업은 서부 공업벨트에 육성한다. 야, 이거 뭐 진짜 완전히 거미줄이네요. 딱 거미줄처럼 생겼어요. 이 이제 신수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얼기설기 가로세로 뭐 종형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꽉 짜여져 있습니다. 가로림만 인근에 산업도로가 건설됐고 이곳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삽교천 방조제 79년 10월 완공되었다. 이 삽교천 방조제가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뭐랄까요, 행사랄까 뭐 그런 거였었죠. 자, 그러나 79년 10월 26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여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밤 사망함에 따라 수도 이전 백지 계획과 가로림만 개발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알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그 임기를 마치고 진짜 물러나는 것으로 다들 그 주변 측근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정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그것도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만 어쨌거나 본인은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후임들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추진하면 된다. 이미 레일은 깔려 있고 그 레일을 달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발언을 그쪽 측근들에게 핵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11.6이 터지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던 거죠. 자, 이런 사진들,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서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그냥 옥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일일이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 뭐 보이지도 않고요. 너무 작았어. 자,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때 짜인 작품이었다. 자, 미완성으로 끝난 한반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수도 이전 백지 계획과 가로림만 개발 계획,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해질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 문제 등 파생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 전체, 서울 소재 학군과 대학교의 절반, 서울의 소재 기업의 절반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시에 신수도로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한반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도 이전과 공업지대 개발이 만약 성공했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땠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으므로 영원히 상상의 영역으로만 남을 것이지만 꽤나 궁금해지는 상상이다. 야, 저도 이걸 보면서요, 저 울컥합니다. 솔직히. 한번 좀 다시 쭉 이제 리플레이를 한다는 시험 치고 이렇게 거꾸로 가보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11.6을 당하지 않고 정말 남은 임기가 한 3년쯤이었을 텐데요.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고 이제 떠났더라면 어땠을까, 이 나라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누리PD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